지난달 22일 지금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야 의원들의 기립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200자 원고지 기준 45장 분량의 시정연설 중 3분의 1 이상은 재정과 일자리, 소득 같은 경제정책. 특히 재정이라는 단어는 21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한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 투자와 수출 부진이 길어지며 하방 리스크도 확대가 되는 상황. 실제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2%를 넘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가 2%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1980년과 98년, 2009년 최찰하에 불과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재정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려워질 거니까 벌써 굶자, 지금부터 굶자.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실현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지금 써가지고 좀 분위기를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 결혼도 하고 애기 낳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지출을 해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하면 내수가 살아나겠죠. 애기들이 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애기 키우는데 내수 살아나고 그러면 또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선순환으로 가는 건데. 이에 따라 내년도 나라 살림은 올해 대비 44조 원이 늘어난 513조 원의 초슈퍼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창업 벤처 등 지난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으로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자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400조 원을 돌파한 지 불과 3년 만에 500조 원 시대를 열게 되는 건데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5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급격하게 느는 게 아니냐. 저는 그거는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OECD 국가들은 100% 넘는 나라들이 많고 대부분 1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40%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것도 거의 제일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513조 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안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봐주는데? 너가 안 되는데? 올해 27살인 심재원 씨는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요즘 바쁜데 왔다. 점심 맛있는 거 드셔야 된다. 공인중개사 사업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여기에요? 네. 그 오면서 보니까 근처에 대학교도 있고 그렇던데 네네네. 그럼 이제 자취방이라든가 이런 것좀 그런 대체하시나요? 것도 그렇죠. 원룸 중개 이런 것도 했었고 네네. 아파트, 빌라 이런 거 네네. 그런 거 했었었죠. 심 씨가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하게 된 건 대학 졸업 후입니다. 올해 1월엔 작은 사무실도 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들쭉날쭉한 수입과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딸은 이게 또 지상이 좀 나가지고 이렇게 나하고 같이 이제 했었고 또 지금 또 경기가 또 좋고 하면은 하나 또 이렇게 자기도 자격증도 업을 차려서 같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자영업자가 조금 그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는 약간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결국 올여름 사무실 문을 닫게 된 재원 씨. 현재 공인중개사 경험을 살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토익 푸는 거 보니까 되게 막 거침없이 푸시던데 공부한 지 되게 오래된 줄 알았어요. 거짓말 틀려요. 당장의 목표는 올 하반기 공기업 공채에 도전하는 것. 허나 막막한 기분은 가시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와 생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해서인데요. 공부하고 이렇게 생활비하고 이렇게 쓰는데 보통 지출이 얼마나 나가나요? 지금 일단은 학원비가 30만 원 정도 나가고요. 네네. 그리고 기타 이제 교통비만 일단은 달에 한 3, 4만 원 돈? 옷 같은 것도 거의 안 사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달에 50은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밥 같은 것도 먹어야 되니까 편의점 음식도 한계가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네.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지만 심 씨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는데요. 심 씨와 같은 자영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실업급여인가? 네, 맞아요. 그런 걸 못 받았죠. 저는 그때는 못 받았고 전에 다녔던 데도 회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았던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프리랜서였죠. 부동산 관련해서. 그때 그럼 고용보험 같은 거 안 들었을 때네요. 네, 안 들었었어요. 이렇게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45%. 여기에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도 고용안전망 제도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가 20여 년 동안 핵심적인 고용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고용보험 밖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배경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의 새 이름입니다. 먼저 65세 미만의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전문 상담사에게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구직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심재원 씨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이제 기업체에 관련된 경험을 한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려는 데는 일반 그냥 회사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데 경험도 한번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모르니까 경험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돈까지 이제 준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국민 누구나 촘촘한 고용 안전망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이것은 혁신적 포용 국가의 핵심 과제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은 포용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안전망, 일자리 확충 같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토대 위에 재정이 투입됐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쓰일 전망입니다. 먼저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 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사회, 고용, 교육에 이르는 3대 안전망 강화와 함께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됩니다. 비수기로. 비수기로요? 네. 비수기면은 11월 달이나 일단 겨울 방학 시즌까지는 성수기거든요. 유럽 여행 처음이신가요 혹시? 처음이시면 전설희 씨는 얼마 전부터 유럽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총 예상 기간은 한 달. 이번 기회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오는 게 목표라는데요. 사실 유럽 여행은 오래전부터 꿈꾸던 것이지만 번번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 때문. 유럽이 서유럽 일정은 보통 8일 정도 잡으셔야 되는데 가격이 곧 200만 원이 안 되시잖아요. 이런 가격들이 형성이 되는 상품들은 대부분이 외국 항공사세요. 설혜 씨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준 게 바로 연이율 300% 마법의 적금입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느 정도 경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한 달 여행 경비로 한 5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어떻게 그런 돈이 났을까요?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청년 내일 채움 공제해서 이번에 만기 수령을 해가지고 저를 위한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돈을 적립하면 여기에 정부와 기업이 돈을 공동으로 적립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2년 전 중소기업 연구개발직으로 입사한 설혜 씨의 경우 매월 12만 5천 원씩 총 300만 원을 납부했고 같은 기간 정부가 900만 원을, 회사가 400만 원을 적립했는데요. 그러니까 청년 근로자, 정부, 기업 3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오랜 기다림 끝에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만기 문자가 오고 나면은 이제 영업일, 은행 영업일로 7일 이내에 얘가 들어오는데 추석이 끼면 은행이 쉬니까 그만큼 더 늦게 받을 수 있어가지고 맨날 확인하고 들어가서 막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맨날 지급 완료됐나 안 됐나 맨날 확인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시 설혜 씨가 되돌려 받은 금액은 1,600만 원 하고도 플러스 알파. 단순 계산해봐도 납부한 금액보다 5배 이상 많이 돌려받은 건데요. 목돈을 손에 쥔 설혜 씨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학자금 대출을 갚는 거였습니다. 완제? 네. 언제 갚은 거예요? 그러면 딱 날짜? 들어오자마자 바로 갚았어요. 들어온 날, 들어오고 다음 날 이게 대출금 갚았다는 그 느낌이 그냥 딱 이제 빚쟁이가 아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짐도 덜고 남은 돈은 2년 동안 수고한 자신을 위해 쓸 계획이라는 전 씨.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는 새로운 목돈 만들기에 다시 뛰어들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인 나이에 월급으로만 적금을 들기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 데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회사를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제 자신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 내일 체험 공제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도 취업은 했지만 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저축은 하지 못하는 더 많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업무는 업무대로 배우고 목돈은 목돈대로 마련하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소기업 들어온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년 후가 이제 문제일까요? 아니면 뭐 걱정되는 거? 2년 후에는 그때 나름대로 저도 연봉이 올라 있을 테고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업무량에 따라서 또 많이 또 오를 테니까 아직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년 예산안 중 청년 취업 지원이 일자리와 초기 자산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여성은 경력 단절 고민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또 신중년은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월 30만 원의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신설하고 장애인들의 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선다는 계획.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바로 일자리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포용 국가입니다. 51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청년들이 국방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도 투입됩니다. 얼마 전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손민기 씨. 틈이 날 때면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에 관심이 많았다는 손 씨. 배드민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손 씨의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은 대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졌고 군대에 가서도 계속됐습니다.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해 군 복무 중 모은 월급의 일부를 아낌없이 기부한 것입니다. 입대와 함께 적금을 들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손 씨.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적금을 하나 들고 중간에 휴가 처음 나왔을 때 적금을 2개 더 들었어요. 그때 당시 월급이 이제 일병이 30만 원 정도 받고 상병이 36만 원 정도 받고 병장이 4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군 월급이 해마다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해마다 인상된 월급은 2010년에 비해 현재는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군 장병 월급은 또 한 번 인상될 예정입니다. 군대에서 모은 돈을 진짜 아껴서 자기가 원래 못 해봤던 거를 해보는 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게 의미 있는 거고 어떤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한번 해봐라. 그거에 돈이 받쳐준다면 또 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월급 인상을 통해 군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한 지원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전역한 우현우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1개월의 복무 기간 중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자기 개발에 힘썼다는 우 씨. 군대는 사실 학교랑 다르게 시험이 없잖아요. 뭐 과제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저녁 6시부터 자기 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기념사진도 한번 찍고. 정부는 현재 장병들이 자기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중인데요. 2020년 예산안에서는 현재 비용의 2배까지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은 굉장히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주변 얘기가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자기가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지원금을 늘려주는 거는 굉장히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장병들의 식단 역시 훨씬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군 장병 복지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삼겹살 데이를 지정하고 전복 삼계탕 지급 또한 늘릴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6% 인상된 금액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살기 좋으면은 대우를 해준다면은 그 대우를 받는 만큼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은 그만큼 좋게 해준다면 그들도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신성장 산업 전략,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수도경제 로드맵.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혁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추진해온 정책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구조적, 경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513조 원의 예산안은 이 혁신의 힘을 더 단단히 키우는 데 쓰일 전망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동 전문 병원. 이곳에서는 특별한 보조 의사가 있다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최홍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앉아도 되겠어요? 네, 앉으세요. 오늘 저기 제가 네. 온 거는 여기에 어떤 그 특별한 네. 어떤 의료 기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어떤 겁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손목에 뼈 나이를 봐서 뼈 사진을 찍어봐서 네, 예. 그 사진에 있는 뼈 연령을 보고 이제 그 실제 나이와 볼 연령의 그 일치도를 봐서 이제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아들의 경우 성저수증이나 비만에 의한 합병증, 성장 저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골 연령과 실제 연령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주로 사용하는 진단법이 엑스레이 수골 촬영입니다. 촬영한 엑스레이를 토대로 뼈 나이가 실제 아이의 나이와 잘 맞는지를 확인해 최종 진단을 내리는데요. 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그 책을 보면서 예. 이제 그 표들이 있습니다. 그 표들을 보면서 요걸 비교를 해가서 점수를 하나하나 다 매기거든요. 기준표가 있구나. 네네. 책에. 기준표가 있고 예.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와 대조를 해봐서 점수를 일일이 다 매겨야 됩니다. 항목별로 해가지고 부분 해가지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하루에 여러 건의 엑스레이를 판독해야 하고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경우 영상의학과, 소아과 등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AI 프로그램을 도입 후 진료 시간 이외의 시간을 할애할 만큼 오래 걸리던 진단 시간이 대폭 감소했다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뭐 대략 어느 정도 시간 걸렸습니까? 그래도 한 두세 시간, 길게는 두세 시간, 뭐 보통은 한 2시간, 좀 빠르면 1시간 이렇게 걸리니까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지금은 뭐 아까 보셨다시피 네. 그 정도의 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사진만 찍고 오시면은 순식간에 뭐 5분 안에 끝나죠. 진단 시간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정확도도 높아졌습니다. 국내 대형 병원에서 단연간 수집된 엑스레이 영상 수만 건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켰기 때문이라는데요. 덕분에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로컬 병원이든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이 특정 검사에 대해서는 판독 수준이나 전체적인 퀄리티를 이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서 올릴 수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용 기기들을 바이오 헬스라고 하는데요. 세계 바이오 헬스 시장은 매년 성장해 2022년에는 그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이미 전산화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을 더욱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신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어떤 지식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실은 바이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정부에서 방향을 갖고 있는 이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산업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뭐 많은 채용과 많은 투자를 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를 포함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3대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예산도 3조 원이 투입됩니다. 전기 수소차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R&D에 집중 투자하고 친환경차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또한 미래차 등 주력 신산업 분야의 핵심 요소인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합니다. 치열한 고민과 논의 끝에 편성된 2020년 예산안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로 가는 탄탄대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